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8월 12일 화요일, 평소와 달리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단식 한 달째를 맞은 단원고 유민이 아빠 김영호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 방송하러 왔습니다. 전국 산지 사방에서 온 격려 방문객들을 맞고 계시더군요. 김영호님께 절하는 아이들도 사뭇 공손한 게 보기에 참 숙연했습니다. 김영호님의 아이인 유민이도 아마 저 또래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가슴이 메이고 저미더군요. 김영호님, 당신께 그만 단식을 푸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마지막 한 줄의 기운이라도 끝까지 내시라 라고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군요.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도 분신과 투신이 줄을 이었는데 아직도 수십 명이 목숨 걸고 단식을 해야 하다니, 이 악마의 시대, 이 광기의 시대, 이 야만의 시대, 그저 당신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다 돌아선 걸 용서하십시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 남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55년의 현대사를 책으로 엮어보았는데요. 냉정한 역사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끝없이 번민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우리 세대가 껴안고 몸부림쳤던 현대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을 선택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또 흉측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은 역사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편했습니다. 네. 8월 12일 이강윤의 오늘. 아시다시피 어제 광화문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된 나는 꼽살이다의 유가족 분들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야겠다, 그런 약속을 했고, 당연히 올바른 취지라고 생각해서 제 프로를 많이 잡아먹은 걸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면 약 30여 분밖에 안 남는다고 다른 적당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럿물이거나 또는 음악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30분이라도 단축방송이라도 좋으니까 청취자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래도 소식을 전하는 게 예의이겠다, 도리이겠다 싶어서 좀 30여 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도중에 뭉퉁 잘려나간 볼품없는 방송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평소와는 다르더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뉴스를 몇 개 골라서 브리핑식으로 전해드리겠고요. 양정대 기자와 정가산책 얘기 좀 듣고 경제점검 좀 짧게라도 하고 마무리 말씀 올리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나 미리 듣는 뉴스 K, 뉴스 브리핑 이런 것들은 다 없습니다. 평소와 다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챙겨보면요. 천주교 교황 방한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 제주에 계시는 분이시죠. 단식하고 있는 유족을 광화문에서 쫓아내면서까지 교황의 시복식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일부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그게 교황이자 예수님의 참 뜻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게는 세월호 유가족 염원대로 그 뜻을 받들어서 세월호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준열하게 호소 겸 주문했습니다. 따로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요 며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일병 사건, 그 윤일병이 근무했던 곳이 28사단인데요. 경기도 연천에. 거기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있던 2명의 상병이 휴가를 며칠 사이로 같이 휴가를 나와서 한 병사의 집에서 둘이 함께 동반,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이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8월 달에 휴가 나가면 자살을 결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평소 군대 내에 있을 때도 동료들에게 했고, 이게 분대장을 통해서 보고가 됐는데도 별 그냥 관심 두지 않은 채 휴가를 3일인가 4일 시차로 나가서 서울에서 만나서 결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작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또 상담 결과 자살 예측, 자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병사로 분류돼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 부족, 또는 휴가 나가 있으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랬을까요? 그래서 또 젊은 2 목숨이 세상을 떴습니다. 윤일병이 구타당해서 사망한 바로 그 28사단입니다. 사망한 2 상병 중 한 사람이 남긴 메모에는 선임병 아무개의 이름을 실명으로 적시하고 분노에 찬, 평소에 많이 괴롭힌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에 찬 말들을 적어놓은 유서 같은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군 검찰은 거명된 그 병사를 지금 수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수사를 하고 한들 이미 생명이 세상을 떠난 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불과 며칠 전에 전 장병 훈련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다 죄다 모아놓고 인권 교육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법 내일 원래는 처리하겠다고 박영선 이완구 대표가 지난 7일 날 전격 발표했었죠. 내일 처리는 불투명을 지나서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파행 정국은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관련 법안 처리 이런 것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의 증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국은 완전한 오리무중인데 여야는 초급냉 냉각 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혼란상이 더 커지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도 우려됩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특별한 정치력을 과단한 결단을 통해서 발휘하지 않는 한 이 난국의 타개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가 쓸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사회 각계 인사들의 여야 기존 합의의 무효 및 재협상 또는 추가 협상, 최소한 특검의 추천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두는 쪽으로 그렇게 촉구하는 성명이나 주장은 잇따랐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 정가 산책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요. 18명을 구속하고 1244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의 도피를 총괄한 것은 그의 매제인 체코 대사를 지내기도 했던 오감렬 씨인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오감렬 전 대사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여야의 협상 과정을 앞으로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16 참사를 의미하는 416인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과 각계 인사들인데 4박 5일 일정으로 유민희 아빠인 김영호님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동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월호를 해결할 사람은 이제 우리 국민밖에 없다라는 짧고도 강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게 된 교황 집전의 시복 미사에 참석하는 전국 경향 각지에서 올라오는 버스, 전세 버스마다 경찰관을 2명씩 배치한답니다. 명분은 교황 경호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신자 20명당 경찰 1명이라는 건데 그게 꼭 경호이기만 하겠느냐? 아직도 30년 전에 감시, 무슨 작통법 이런 게 생각난다. 벌써 볼멘 소리들이 천주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경 거제 앞바다에서 예인선과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은 지금 침몰 중입니다. 선원 11명 중에 3명을 구조했고 나머지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시간 마치기 전까지 추가 구조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거나 혹시 여러분께서 뉴스를 체크하시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정대 기자 연결하기 전에 뉴스하고 게시판 잠깐만 보고 리서치 앤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들어온 조사는 8월 10일 날 했습니다만 오늘 아까 수시간 전에 발표한 통계를 하나 참고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미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대통령 지지도와 정부 지지도를 조사해봤는데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47.5%, 부정은 43.5%로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지도에 대해서는 31.6%만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해서 대통령 지지도보다는 현격히 낮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고 아직 추가 협상 논의 요구가 막 제기될 그 시점입니다. 새누리당 45.1%, 새정치민주연합 23.3%, 무당파 22.5%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임기 18개월 차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18개월 당시의 지지도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64.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김영삼 56.8%, 그 뒤를 박근혜 47.5%, 그 뒤를 이명박 40.5%, 마지막은 노무현 35.1%입니다. 물론 18개월 시점을 끊어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양정대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뉴스 브리핑도 쉽지가 않군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아는필 기자가 하는 거에 익숙하셨을 텐데 오늘 단축하다 보니까 제가 했습니다. 지금 아는필 기자 연결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가 산책 들어가죠?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평소보다 연결이 늦어서 많이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예, 미안합니다. 오늘 좀 단축 방송을 하느라고요. 네네. 자, 내일 원래 처리하려고 했던 세월호법 무산돼 버렸네요. 결국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서 네. 협상을 이어가기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누리당이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지를 모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오늘 협상은 무산이 됐고요. 예. 이에 따라서 당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내일 세월호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일단 본회의 처리도 일단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어쨌든 다시 협상을 한다. 네. 어제 의원총회를 4시간 반 넘게 진행을 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재협상이라는 표현, 사실 다시 한다는 얘기가 한자어로 쓰면 다시 쟀자. 다시 협상한다가 재협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쓰는 걸로 기자들에게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가 협상이냐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실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공식 브리핑을 한 이후에 기자들에게 백브리핑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백브리핑까지 들었던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실상 언론들이 모두 하나같이 재협상을 촉구한 걸로, 재협상 결의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고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얘기하는 그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기존 합의를 그대로 유효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재협상을 요구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오늘 새누리당의 재협상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물론이고 내일 의원총회를 새누리당이 열더라도 당분간은 특히 이제 14일날 교황 방한이 있고 15일부터 연휴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세월호 정국이 이 세월호 특별법이 다음 주에 가서도 사실은 어느 한쪽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특검 추천 위원수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월호 정국이 좀 장기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치 양상으로 보면 그쪽으로 자꾸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나저나 재협상이란 말 안 쓰겠다는 것은 지난 7일날 자기들이 전격 발표했던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종의 자기 부정이니까 그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 지도체제를 가지고 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재협상은 아마 못 쓸 거고 추가 협상이라고 하자니 이게 무슨 한미 FTA 쌀이나 자동차 조항도 아닌데 왜 추가냐? 그래서 지금 증인 협상하고 무슨 그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계속 협상 이렇게 옹색하게 표현을 하던데 어느 표현이건 간에 지금 새누리당은 엄청 강경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인 정치 도리상 새누리당이 그러는 거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파를 떠나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야당이 성급했고, 궁색한 상황이죠. 성급했고 아마추어적이고 잘 못했고 혼자 막 이렇게 무당탕 해버리다가 큰 장애물을 만났는데, 근데 말이에요. 여권 입장에서도 최경환법이다 뭐다 해서
경제활성화법 이거는 좀 서둘러야 하는 현실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렇죠. 예. 세월호 관련 가지고 이렇게 막 일방적인 굴종이나 압박 마치 항복 선언하고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지금 일단은 배짱을 내미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여건이 꼭 그래도 자기한테 그렇게 유리하기만 할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관련법 얘기하면서 네. 세월호 합의대로 처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각종 이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처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 인천 그리고 제주 이쪽에 지금 카지노를 4개씩이나 지금 허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닥이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의 발전 그리고 또 이 중소 중견기업이 무역을 통해서 이 수출을 통해서 이 경제 이 크기를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부쩍 강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에 네. 이 하반기까지 46조 원을 추가로 푸는 재정 확대 정책을 쓰겠다 지금 예,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인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제활성화 드라이브를 걸려면 이제 이게 입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국회가 이 세월호법 때문에 공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가 쉽지 않음을 감안을 하면 네. 이 세월호 특별법 부분에서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권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글쎄, 김무성 대표가 그런 걸 좀 총대를 메고 해줘야지 자기 자신의 정치적 체급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 완전 요지부동인 그런 상태고. 네. 어제 김무성 대표하고 저희 한국일보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자로 나갈 텐데요. 예. 그 인터뷰 과정에서 지금 세월호 전국이 꽉 막히게 되면 결국 김 대표가 당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예.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주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뭐라고?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예.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뭐 맨 처음에 김무성 대표 취임했을 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방향에서 않겠다. 일단 당분간은 이 어긋나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오, 바짝 엎드려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힘들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그럼 양보를 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여론에 굴복해서 결국은 이 굽히고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파를 하고 여론전으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 경기 부양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국회에서 그걸 꼭 붙잡고 있는 바람에 돈을 풀고 싶어도 못 푼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예.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전술을 펴면서 은근히 압박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나저나 어제 그 김 대표하고 한국일보 팀들하고 회식했으면 세게 마셨겠네요? 아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 인터뷰 끝나고 한잔 하잖아, 가서. 그건 낮에 했기 때문에. 낮에요? 예. 좀 재미없었겠네. 어쨌거나 한국일보 독자들보다 우리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들이 그 얘기는 더 빨리 들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신문 안 나왔으니까.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헤어집시다. 지금 참 깝깝하고 폭폭한 곳은 새정치연합인데 혁신 비대위조차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혁신 위원장, 비대위원장만 있고 위원이 없어.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의원총회 결과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제 의원총회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협상을 한다, 협상을 다시 한다, 다시 협상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결국은 기존 합의를 번복을 한 거고 기존 합의를 파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재협상을 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서 이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의총 결과를 발표한 문장이 크게 두 문장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기존 합의는 도저히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오케이.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협상을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다음 하나는 뭐냐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박영선 혁신 비대위원. 뭐죠 명칭이 국민공감혁신위원회. 예, 이름이 너무 길어. 예. 국민공감,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가 아니고 예.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을 중심으로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있어서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선출직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상대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격으로 한 협상에 대해서는 무효를 선언했지만 예.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면서 하겠다. 예. 이런 거잖아요. 예. 결국은 이 리더십이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다가는 정말 당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의 반영일 텐데. 그렇죠. 그렇게 아주 좀 뭐랄까요? 그 표현이 그렇긴 한데 옹색하게 이렇게 모아놓긴 했지만 네.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금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으로서의 지금 직책을 제대로 소화해낼 만한 그런 상황이 이미 지금 아닌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누가 앞장서서 흔들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공감혁신위원들을 선임하는 문제 그리고 어떤 혁신 과제를 수행할 거냐에 대한 논의 과정 예. 이런 것들이 언제쯤 시작이나 될 수 있을지 사실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지금 오늘 추가로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랑 일부 당직 인선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내부 인사들까지 포함하는 정말로 명실상부한 비대위의 구성 자체가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정기국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 네. 당분간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국회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예. 그런 양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당이 없어 보이는 국회. 내 코가 석자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날도 폭폭하고 더운데 뭐 하나 되는 일은 빡빡하고 교황께서 와서 뭐 좀 속 좀 한번 뻥 뚫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나 어쩌려나 뭐 거기에 꼭 기대는 건 아니지만 한 달째 지금 유민이 아빠 김영호 님이 단식 중이라는데 모두 함께 염원하고 기원하고 응원하십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바로 경제 코너 넘어가기 전에 게시판 조금만 보고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잼뱅이님께서 박영선 저는 직함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자신 없으면 내려와라. 더 잘할 사람 많다. 이를테면 정동영 고문 같은 사람 한번 해보면 더 잘할 것 같다. 네, 이래 주셨습니다. 김무성 얘기하니까 또 그 김무성이가 투닥투닥 해주던 김재원 검사 출신 원내 부대표 그 사진 이 참 많이 회자되는 사진이죠. 또 올려주셨네요. 세월호 워렌 버핏 67조께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안 되면 법안 올스톱이다. 네, 맞긴 맞죠. 가을 개편 9월 개편 때 저 살아남냐고요? 여러분이 저 살려주시면 계속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을만 하실지요? 좀 빨리 나아져야 되는데 아마 단축 방송 될 것 같아요. 1시간짜리로. 여기 상황이 좀 아마 김영민 PD나 누가 종합적인 안내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경제 공부 시작하죠. 길경식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이 네.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네. 제가 단축 방송도 하는 통에 네. 약 7분 내지 6분 30초밖에 연결을 못하더라도 네네. 죄송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똑바로 짚어서 공부시켜주고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지난주 세법 개정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삼성전자에 적용시켜봤더니 뭐 결과가 어떻게 막 희한하게 여러 가지로 나왔다면서요? 일단은 지난주에 이 세법 개정안 특히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가 사실 기업의 이제 감세 방안이고 경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경제시평이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에 한번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중 일부만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예.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근로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가 이 근로소득 증대 방안을 적용시켜보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까 살펴봤는데요. 일단 먼저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첫 번째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부에서는 지금 평균 임금 증가율 대비로 임금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일반적으로는 10% 대기업에 대해서는 5%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임금 증가율이나 임금 증가액을 뭘로 기준으로 할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네. 지금 일단 명목적으로는 네. 3년 동안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액이라고만 해놨는데 이거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사실상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총 인건비는 2013년도에는 27조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27조 원, 11년도엔 18조 원, 10년도엔 17조 원으로 3년 평균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면 17%로 나타나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 총 인건비라는 건 사실 국내 종업원뿐만 아니라 해외 종업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종업원만으로 이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국내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1억 200만 원이 나왔고 12년도에는 8,600만 원, 11년도에는 7,760만 원, 2010년도에는 8,640만 원으로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이 6%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중간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3년 1인당 평균 임금 여기에 네. 돈 많이 받는 이건희, 이재용 이런 등기사들 받는 그 돈도 들어있어요? 아니요, 다 빠진 겁니다. 아, 직원만? 예. 임원들은 빼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총 임금을 계산한 거하고 1인당 평균 임금 계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국내 종업원 수가 매년 굉장히 많이 변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는 대신 많이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종업원 수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총 인건비 기준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1조 원이 늘었어요. 네네. 근데 1인당 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1,0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렇네. 1억 200에서 무슨 8,600, 그 다음에 7,700.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많이들 받긴 받는다. 네. 그렇죠, 사실. 네. 어쨌든 종업원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8,000명가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는 종업원 수가 또 5,000명가량 급감을 하면서 평균 임금이 다시 또 껑충 뛰고, 그래서 이게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종업원 수가 줄어들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네요. 또 임금을 올려도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 몇천 명씩을 막 뭉텅이로 잘랐다가 뽑았다가 이렇게 진폭이 크답니까? 사실상 이게 스스로 그만두는 비율의 수도 굉장히 크고 구조조정이 또 시기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명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조정의 수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부탁드려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갈 시간이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이강윤의 오늘의 제일 문제점은 마무리를 못하고 끝날 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러면 가을 개편 때 잘려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얼마나 됩니까? 결론으로. 얼마나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 10조 원을 기준으로 인간 민생률을 1% 높이면 만약에 그 근로소득 증대 방안 이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해도 네네. 지금 국내 인건비가 1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임금 인상률을 1% 올리게 되면 1,0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1,000억 원을 지급하면 세감면을 5% 해주는 거예요. 그럼 50억 원을 세감면을 해주는 건데 2014년도에 삼성전자가 230조 원이 매출이에요. 근데 50억 원 세감면 해준다고 1,000억 원을 임금을 더 주라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걸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 회사 우리는 좀 힘든 사람들 더 많이 걱정합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안산 단원고 유민이 아빠 김영호님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10시경 올라온 어느 고3생의 글로 오늘 클로징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고3 학생 서유빈입니다. 올라가서 유가족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도 밉습니다. 저의 희망은 신문기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약해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반드시 꼭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날까지 부디 힘내주시고 많은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힘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은 길게 제대로 뵙겠습니다.